러시아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뒷마당으로 사실상 안보 동맹국 역할을 해왔던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하고는 거리를 두고 중국과 급격히 밀착해가면서 이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더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양국이 미소를 띈 채 악수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저널은 3일자 지면에서 무제한 협력을 약속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러시아 뒷마당 중앙아시아에서는 프레너미, 그러니까 친구이자 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구소련을 구성했던 이 지역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장악력이 느슨해진 가운데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저널에 이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니까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을 때 푸틴은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키스탄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묵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지나친 개입으로 글로벌 야망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내심 엄청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스트저널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인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도 모스크바는 전쟁 수행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그동안에 이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주요 안보 제공국으로서 중국은 개발과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이 지역에서 암묵적인 분업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휘두르면서 러시아가 내심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지역에서 중국은 지역 경제를 자국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투자하는 이 지역의 젊은 노동자들을 러시아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철도는 러시아 영토를 우회해가지고 유럽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은 1997년부터 논의해왔던 철도 연결을 위한 협정에 지난달 초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노력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지난해 교육 규모는 2016년에 3배 이상 증가해서 980억 달러, 한 136조 원에 달했습니다. 더불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인구가 많고 산업화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중국은 작년 러시아를 끌어내리고 무역 상대국 1위에 올랐습니다. UN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작년에 러시아에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은 한 130만 명이었는데 전년보다 15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5만 명이 감소됐느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러시아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국 일자리는 늘어났다. 그 이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침투가 가속화되면서 권력 이동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그 틈을 중국이 야금야금 점령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외교 성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이 아니라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에 대해서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연구원인 테무르 우마로프는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드웨어를 제공하지만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목표에 투자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정치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보다는 날이 갈수록 중국에 의지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역할을 완전히 빼앗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엘리트들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는 아직까지도 러시아하고 깊이 얽혀 있는 데다가 러시아가 통용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인 중앙아시아 바로미터가 2022년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지역 사람들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앙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 그리고 일부 러시아 매체들이 확산시킨 반중 감정 때문에 중국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엘리트 고교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사실상 중국의 우호국으로 변모시키려는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뒤늦게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다시 자신의 세력권으로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아시아 시장 연결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이 1대1로를 연결하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지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둬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암묵적인 분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안보 제공국이고 중국은 개발과 투자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이제 중국은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강화함으로써 그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만면 웃음을 지으면서 악수를 했지만 만난 지역이 중앙아시아 5개국의 핵심 지역인 카자흐스탄이라는 점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월저널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SCO 정상회의에서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인도 모디 총리의 행보입니다. 중국과 국경 갈등이 격화되어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이번 SCO에서 모디와 시진핑이 과연 만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를 의식한 듯 모디 총리는 SCO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외무장관만 보냈습니다. 모디 총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SCO 정상회의를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대신 모디 총리는 8일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의도적 왕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VOA는 4일 인도 언론들에서는 모디 총리가 시진핑과 같은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보이콧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이번 모디의 불참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나옵니다. 또 하나, 모디 총리가 SCO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 SCO 회의를 서방 진영의 군사 및 경제 블록에 대응하는 사회주의 동맹 스타일로 만들어 가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VOA에 따르면 실제로 SCO 회원국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력과 서방 민주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해왔고 서방 강대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SCO의 경제적 군사적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지만 인도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고 사실 푸틴도 못마땅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 블록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우선적으로 이 SCO를 경제적 블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 역시 주도권을 놓고 인도와 중국이 다투고 있는 것이고 또 러시아도 힘은 없지만 자신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SCO가 리더십이 없는 혼선의 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의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SCO 개발 은행 및 자유무역지대 준비와 같은 중국의 많은 이니셔티브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계속 고립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서방이 러시아에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모스크바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국력이 그만큼 쇠해졌고 국제적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그 지배체제마저도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들, 그러니까 이란과 파키스탄, 인도 등을
이 SCO에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이 SCO를 독주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한 것이고, 이런 러시아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SCO의 확대가 워낙 의견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SCO가 뭔가 뜻을 모아서 제대로 된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구조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CO를 통해서 서방 진영을 견제하려던 애초의 뜻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별 의미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또 벨라루스를 SCO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사실 벨라루스는 중앙아시아도 아니라 유럽이 있으면서도 러시아의 뜻에 의해서 SCO로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SCO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푸틴의 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SCO 정상회의를 개최한 카자흐스탄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서 반러시아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호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중국이 철권 통치를 하고 있으며 종교 탄압을 비롯해서 비인권적 통치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 SCO에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수반들이 모였지만 동상이몽을 하고 있고, 특히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시진핑과 푸틴이 칼만 안 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의미도 없는 결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하지 않고 힘과 권력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정세 분석의 진심인 남자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